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와 또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 JW인베스트먼트 광유정 대표, 그리고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오늘 아직 제가 구호가 조금 어색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적응할 수 있게 제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안경 벗으셔도 되시고요. 코스피가 사흘 만에 3,100선을 그래도 회복했습니다. 관세에도 또 이렇게 좀 어닝 쇼크에도 꼿꼿한 자태를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세 분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정선우 의원의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너무나도 큰 꽃밭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한을 통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확정짓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에 대한 분명히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코스피 시장 상승 흐름을 이제 그 삼성전자가 견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분명한 건 관세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이 두 가지 사안은 누가 봐도 이거는 악재가 분명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보통에 이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는 이게 뭐 모두 다 알고 있던 내용이 해소됐다라는 이런 심리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악재가 맞는데도 이 악재가 나왔더니 다 알던 사실이 이제 뉴스로 발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닌데 많은 투자자분들의 지금 이거를 이제 악재 해소다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코스피 5천을 향해 가는 길이 물론 지금 뭐 이게 다이렉트로 갈지 조정을 줬다 갈지 아니면 정말로 더 많이 빠졌다가 갈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 코스피 5천이라는 거는 가기만 하면은 코스피 5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상은 정말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될 수도 있고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포지션은 계속 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악재가 존재함에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이게 코스피 3천, 5천만 바라보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공격적인 투자도 맞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조금은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좀 관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악재를 또 호재로 해석하고 코스피 5천 간다라고 해서 지금 막 달려들 때인가 싶었는데 내 머릿속에 꽃밭이 오히려 시장의 좀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평가 내려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유정 의원은 또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들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고들 계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우리 이제 시장 역시도 이런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내성과 학습 효과가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과거에는 안 좋은 이슈가 들어왔을 때 시장에서 안 좋게 받아들이는 내지는 안 좋은 이슈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약간 좀 혼란스러운 장세들이 계속 펼쳐졌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호재는 호재로 계속 발현이 되고 또 나쁜 악재는 악재로 발현되는 이제 조금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그런 이제 궤도 속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상승 나왔을 때 올라갔었던 업종 섹터들을 보면 거의 지금 상반기 올라갔었던 주도 섹터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나 이제 지주사 강세 움직임 나타났었고 그 외에도 원전주도 지금 조정을 주나 싶었었는데 다시 되돌리면서 흐름이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가 1차 상승이 나오고서 시장에서 수급 로테이션이 돌았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갔었나 봤더니 여전히 이제 시장
시장이 올라갔을 때 결국 2, 3차 상승으로 시장을 주도했었던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조방원 상반기에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는 쉬어가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출 모멘텀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확인이 되는지를 계속 확인함에 따라서 계속된 랠리 장세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거는 한한령 해제 관련 종목이거든요. 이 한한령 해제 쪽이 굉장히 또 섹터가 다양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흐름 봤을 때 게임주나 엔터, 화장품, 미용기기 이쪽 섹터들도 지금 계속해서 견조한 추세에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대체로 지금 많은 종목군들, 특히 이제 소외주까지도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포지션 가져가 보셔도 괜찮은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고요. 다만 분할 매수는 잘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주도주가 2, 3차 상승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공격적인 포지션 유지하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은 오늘자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먼저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관세와 관련된 서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오히려 주가의 상승 트리거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일단 2분기 성적표가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오늘 주목하는 모습을 이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4%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많이 이제 이탈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일단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예상보다는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에서 패턴이 SK하이닉스로 일단 넘어가는 흐름들, 그런 흐름들에서 2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속속들이 이루어지면서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것인데, 일단 이 빈 공백, 그동안의 주도주의 흐름에서 본다면 빈 공백을 오늘 금융주 쪽에서 이제 공백을 좀 메워줬고요. 시총 상위를 보니까는 이 KB금융이 벌써 코스피 5위까지 올라오는 모습들. 그래서 일단 6위엔 두산 에너빌리티와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기존의 주도주가 실적 발표 흐름에서 조방원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들과 함께 금융주에 대한 흐름에서 내수주 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는 시장이 굉장히 강세 쪽으로 계속 우리가 뭐 일단 3130이라는 어느 정도의 저항대는 이제 좀 가볍게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던 시장의 이제 마감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 3130에 대한 허들은 가뿐히 넘는다면 그동안에 가보지 못했던 3300에 대한 허들까지도 가뿐히 좀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오늘 시장에서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서 본다면은 앞서선도 제가 이제 빼놓은 흐름 이제 섹터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섹터인데요. 현대차가 지금 7위까지 좀 밀려있는 모습들인데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부 해소가 됐을 때 그 공백을 또다시 이 자동차 섹터라든가 일부 이제 전차 군단이 메꿔줄 수 있는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의 힘이 이번 주에 좀 강했던 흐름들이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파마레서치 나중에 좀 말씀을 드려야겠지만은 일부 종목들이 이제 빈 공간을 룸을 또 메꿔주는 흐름들, 거기에 코스닥에서의 이제 800포인트의 돌파는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금리에 대한 인하가 가능성들이 좀 충분히 열어줘야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고점에 대한 저항선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코스피 위주로서의 종목 이 흐름들, 스탠스가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였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랠리도 한번 열어서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점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에 주도주가 바뀐다기보다는 뭐 지금 조방원의 전차 군단까지도 순환매가 돌 수 있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은 주춤한 코스닥까지도 키 맞추면서 올라와 줄 수 있다는 오늘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전략회의로 넘어가 볼까요? 수급이 들어와야 또 종목이 오른다란 말이 있습니다. 수급본부에선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엔터주 중 좀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을 보였기도 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 무풍지대, 한한령 해제라는 모멘텀을 받아갔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사실 상반기 중에 강했던 종목이었는데요. 특히 닝닝,
중국인 멤버가 있다는 부분에 시장에서는 플러스 알파 점수를 더 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7월 초에 고점을 경신한 후 살짝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오늘 그래도 3%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게 추세를 돌리는 시그널이 돼줄 수 있는 건지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분은 이 SM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선호 의원, SM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늘 많은 분들에게 SM뿐만 아니라 엔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업종들에게는 딱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대표적인 말이죠. 머리 검은 진숭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엔터주는 늘 말하는 게 엔터주의 미래 가치, 기업,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 산업의 본질은 사람이다. 역시 뭐 가장 큰 리스크도 가장 큰 자산도 사람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럼 권유정 의원은 광유정 의원은 네. SM 어떻게 보셨습니까? SM이 올해는 매출액이 1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클이 온다라고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원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업사이클이 온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은 SM 평가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한 줄 평은 하이브보다 SM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이 멤버들에 대한 선호도가 들어간 내용인가요? 그것도 들어갔고 또 이번에 이제 방시혁 의장이라고 하는 이제 상장 초기에 이런 그 관련된 리스크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하이브보다는 수급이 일정 부분 SM으로 좀 더 몰릴 수 있는 단기적으로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브보다 SM 들어봤고요. 제가 아까 성함을 실수를 해서 광유정 의원 업사이클이 온다, 1조 원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SM 같은 경우에는 또 호재가 있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하이브 쪽에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지분을 중국의 텐센트 뮤직 쪽에다가 최근에 블록 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뮤직이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이어서 지금 현재 3대 주주로 등극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엔터주 쪽도 전반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텐센트 뮤직과 함께 하게 되면요.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이제 SM이 중국 진출 활로를 이제 구축하는 동시에 텐센트 뮤직 쪽에서는 아티스트 IP를 확보하는 식으로 시너지를 강화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당장에 중국 현지에 공연을 당장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팝업 스토어나 행사 이런 쪽에 이제 서서히 이제 침투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M이 지금 현재 중국 관련 모멘텀도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M이 계속해서 글로벌 진출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SM에서 3.0 올해까지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실적 개선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중인데 특히 최근에는 SM 최초의 영국 보이그룹 디어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SM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사례로 꼽히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저연차 아티스트 향으로 해서 매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MD나 콘서트 쪽에서의 실적이 그 해외 투어로 인해서 견인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영업이익도 같이 함께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 고마진 사업 부분의 기여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또 자회사 DOU도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DOU 역시도 최근에 실적 개선이 같이 함께 일어나면서 연결 매출액으로 지금 반영되는 실적들이 워낙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타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 특히 NCT 위시 등의 신인 그룹 무대 활동도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세 상승 기조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D도 콘서트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추세 상승 기조 유지될 종목으로 보인다는 평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정선호 의원은 아까 사람 리스크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걸까요? 일단은 사실 보수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SM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라든지 굉장히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한중 개성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개성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되는 섹터라든지 엔터 관련되는 섹터들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좋아질 때 가장 크게 가는 섹터가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로 어떠한 기업의 대주주라든지 뭐 이런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앞에 이제도 얘기했지만 이 텐센트가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2대 주주로 이제 등극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단 기대감으로 중국발 모멘텀으로서 우리 예전에 뭐 중국 관련 수혜주 뭐 이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 2분기 당장 1분기에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2분기만 본다 하더라도 최근 이제 신규 이제 아티스트들의 이제 앨범 판매라든지 아시아 콘서트 관련된 이런 실적 티켓 판매 실적이 또 반영이기도 하고요. 1분기에 제대로 이제 반영되지 못했던 굿즈 판매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도 2분기에 반영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2분기에는 굉장히 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SM이라는 기업의 차트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찌 보면은 이게 진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팅이라고 하겠죠. 지금 자리가 보면은 과거의 고점대를 이제 돌파하고 지켜주는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되느냐? 신고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쌍봉을 맞고 하방으로 전환되는 패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사실은 뭐가 되든지 될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한알령 해제 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개선 기대감만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신고가 패턴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건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로 매매를 함에 있어도 엔터테인먼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조금은 꺼려지는 게 딱 하나예요. 사실 보통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게 보통 제품 판매라든지 아니면 어떤 산업이 이런 이 산업군에 대한 이런 반사익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엔터주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인물,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돌아가겠죠. 사실 이 사람 리스크는 어디나 있어요. 어떤 기업을 간다 하더라도 회장이 뭐 이런 횡령 배임을 한다든지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한다든지 하지만 우리가 거기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거래 정지 뭐 상장 폐지 요건 안에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그 기업이 매출을 발생하고 꾸준하게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괜찮아요. 근데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고가 패턴으로 막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아니면 자고 있었는데 뭐 어떤 특정 인물 누가 뭐 최근에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것도 흥행하다 보면요 또 미투 사건 막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 누가 뭐 이런 구설수에 휘말린다. 그럼 갑자기 정말 급락하는 게 이제 엔터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가 정말 위험한 게 실적 상관없어요. 이 SM이라는 기업이 만약에 향후 지금 내년까지 예상 매출액이 앞으로 3배, 4배 증가한다 하더라도 여기 대표 연예인 누군가가 사건이 일어난다. 그대로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엔터주는 정말 지금 SM이라는 기업을 까놓고 보면 너무 좋습니다만은 보수적으로 조금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참 어려운데 또 사랑에도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엔터주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투자에는 조금은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김성훈 요원께서는 이 하이브보다는 SM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SM이 조금 더 매력적인 걸까요? 뭐 당장은 제가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방시혁 이장에 관련된 이제 그 VC 이제 상장 때 리스크가 일부 이제 조금씩 존재하는데 뭐 오늘도 불출석했다고 하는데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일부 좀 이 수급이 SM으로 조금씩 몰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 그리고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SM에서는 이제 1분기까지는 하트투하트라는 이 신인 걸그룹이 데뷔를 했다면은 2분기 이후에는 가장 이제 파급력이 큰 에스파가 이제 데뷔를 하는 시점에 이제 도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서는 동방신기라든가 기존의 뭐 저연차, 고연차
뭐 NCT, SM타운의 뭐 미국 LA 관련돼서 공연들에 대해서도 수익이 이제 반영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주목하는 게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한한령에 대한 이 기대감만 있었지 정확하게 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사실 미국 시장 다음으로 가장 큰 게 이제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오픈됐을 때의 파급력이 제일 좋은 거는 K-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애니메이션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K-팝 이제 데몬 헌터스가 저도 이제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이 최근에 1분기 때 사실 한한령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엔터주들이 일정 부분 쉬었지만은 다시 급급 패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본다면은, SM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봤을 때도 사실은 아까 정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5만 원대 저항대가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선만 일단 강한 장대 한봉으로 돌파를 해준다면은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적으로 요소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 충분히 열어놓고 대응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더멘털은 다들 공감을 하시지만 15만 원의 매물대를 좀 뚫어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파마리서치입니다. 아까 잠깐 힌트를 주셨었는데, 파마리서치가 참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잠수함 같은 전 조용한 강자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주사 체제로 쪼개겠다고 말을 하면서 차트도 흔들렸고 투자자들의 마음도 흔들리게 했던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또 오늘 인적 분할 안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 이 파마리서치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이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파마리서치 아까 그래도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먼저 정선우 의원부터 한 줄평 궁금합니다. 저는 늘 파마리서치도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나. 그 부분만 피해도 계좌는 분명히 엄청나게 레벨업 할 거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약간 아슬아슬하게 저를 불안하게 하시는데, 정선우 의원 파마리서치 참 좋지만 이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광유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최근에 이렇게 인적 분할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파마리서치가 정말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인적 분할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철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임시 변통으로 위기를 모면함이라는 뜻의 하석상대라는 고사성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시 방편으로 살짝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긴 했다. 하석상대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은 한 줄평 내려주시죠. 예. 뭐 간단하게 본질 가치에 대한 재부각 시점이 왔다,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펀더멘털에 좀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본질 가치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 피부과에서 도전을 하려고 맞으셨어요? 했다가 네. 상담만 갔다가 제가 바늘공포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두려움에 많이 이제 시도를 했다가 다시 돌아서는 기억이 많이 남았는데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만으로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30%대를 넘어섰고 이번에 40%대 영업이익률 이런 기업이 있을까라고 저는 뭐 투자자한테 되묻고 싶은데, 사실 이번에 인적 분할의 이슈 말고도 저는 그래도 이번에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충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무리 이제 투자회사, 사업회사가 나눠진다고 한들 일단 최근 들어서 보면은 상법 개정 이슈 때문에 사실 나눠진다고 해도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박자는 비율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외 매출 쪽으로만 보더라도 중국 매출 비중이 40%, 이번에 미국 시장 진출이라든가 유럽 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파마리서치의 강점 중에 하나가 사실 니쥬란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화장품 매출도 다양하게 있지만 니쥬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려했던 것이 미세화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이 니쥬란 HB가 이제 신제품 출시가 된 지가 좀 됐잖아요. 니쥬란 네. 힐러도 있고요. 근데 니쥬란 HB 같은 경우는 고통을 줄여주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저변이 일정 부분 확대가 되고 가격적으로 사실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에 한 3번 정도 주기로 이제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가격대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행사 때는 한 80만 원대로 좀 가격대가 어느 정도 허들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보톡스나 홈디바이스와 비교를 했을 때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변 확대에 대해서는 파마리서치에 대한 효과, 효능, 피부 재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해 보자. 그래서 일단 경쟁 상대 많아요. 뭐 LNC 바이오의 뭐 리투오도 있고요. 그래서 뭐 휴메딕스 제품도 있고 바이오비주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독보적인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경쟁 상대가 아직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멀티플 선행으로 봤을 때도 저는 뭐 이번에 58만 8천 원인데 충분히 60만 원 이상대의 돌파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의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피부가 뽀얗신 게 괜히 뽀얗신 게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미용 의료의 전문가이신 줄은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파마리서치 사실 우리 본업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뭐 리쥬란 아직 미국에 진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몰래 맞는 인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럽이나 뭐 중국, 중동까지도 확장된다면 매출은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에 집중해 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선우 의원. 네. 조금은 냉소적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우리나라 국장이라고 표현하죠. 흔히 일단 국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주가라는 게 20배, 30배, 50배, 100배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 3년 내로 10배 이상 올라간 기업치고 정말로 꾸준하게 상승한 기업은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다양한 테마주들이 늘 존재했죠. 그리고 그 테마주들이 나올 때마다 늘 2배고, 3배고, 10배고 갔어요. 늘 미래 실적 전망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10배, 단기간에 10배 올랐던 종목들은 그대로 10배 이상, 그대로 고꾸라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이 굉장히 우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우량할 거예요. 왜?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 파마리서치의 이 차트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 파마리서치가 자, 지금 과거에는 이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이 한 2만 원대, 약 3만 원대에서 놀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50만 원, 거의 60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약 시가총액 5조인데 과거 2, 3만 원대 기준으로 치면 시가총액이 약 한 2,500억 정도 나와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자, 일단 시가총액이 2,500억이 된 순간 굉장히 시총이 낮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대주주의 지분이 어느 정도 확인되느냐? 35%입니다. 35%. 약 35%. 그럼 그전에도 대주주의 지분이라든지 보통 상장 이후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의 임직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실질적으로 큰 자금은 아니어도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묶이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런 물량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40%를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차트를 봤을 때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현재 이 차트상의 이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이 외국인들의 물량이 평소에 늘 1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하락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물량을 좀 털어내는 척 하면서 끌어올려줘요. 그러니까 이걸 속임수 패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 물량이 약 10%가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공시를 확인해가지고 대주주의 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잠겨있는 물량만 봤을 때 현재 여기 나오죠? 국민연금, 이제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스 컴퍼니라고 또 나와요. 국민연금 공단 보이죠? 들어가서 보면 약 5%, 폴리스 컴퍼니가 약 10%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시가총액이 2,500억짜리가 지금 얼마? 방금 얘기한 것만 본다 하더라도 대충 그 물량이 60%, 70%가 잠긴 상태였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상대적으로 이 기업은 품절주였다는 뜻이에요. 품절주 상태에서 1,000억, 그러니까 사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1,000억 정도로 잠가놓고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 지금 주가가 막 10배 올라갔다 굉장히 쉬운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동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하는 게 과거
에코프로라든지 우리가 뭐 신풍지약이라든지 이런 패턴을 봤을 때 물량을 잠근 상태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간 경우에는 누군가가 큰 매물을 던지는 순간 그대로 낙폭으로 연계돼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10배, 20배 올라간 종목에서 30%, 50%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2배, 3배 올라갈 종목을 찾는 거라고 저는 늘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은 아무리 모멘텀이 좋고 아무리 향후 실적이 더 좋다 하더라도 이미 10배가 올라갔어요. 내 거 아니면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이나 새치기 하려고 하면 그대로 여러분들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전에 묵혀두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나 수익을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빨리 보기 위해서 이거를 새치기 해야지 탁 올라탄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아까 사실 한알력 해제도 그렇고 중국 모멘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미용, 의료, 뭐 화장품 이쪽은 중국 관련 가능성도 열려있는 쪽 아닙니까? 그럼 다른 종목으로 볼 만한 건 없을까요? 사실상 저는 뭐 엔터, 중국 관련해가지고는 애초에 중국 상장주들. 왜냐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상장주들이 과거에 성강통, 후강통 하면서 중국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한번 크게 올려치려고 상장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 뭐 했느냐? 갑자기 이제 상장시켜놨더니 그때 사드가 터지죠. 그래서 중국 관련돼 있는 대표적으로 뭐 홍성그룹이라든지 오가닉 코스메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기업들이 언젠가는 한 번은 엑시트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중국과의 친중 정책이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좀 어렵고 이번이 될 확률도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광유정 요원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 중립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하석상대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랫돌을 빼서 이제 윗돌에다가 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주가상 지금 현재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가총액도 한 5조 정도 가량 되고요. 매출액 자체가 지금 5천억 정도 되는데 PBR이나 PER을 다 살펴봤을 때도 지금 고밸류에이션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가 주가상의 조정의 명분을 찾아가던 그런 와중에 인적 분할 소식으로 인해서 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여기서 오늘은 일단은 그런 이제 인적 분할 철회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투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렇게 인적 분할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런 이제 신뢰 회복에 있어서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되는 부분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주주를 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밸류업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가까운 또 시일 이내에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우리나라 지금 국내 의료관광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여성 전문가이다 보니까 피부과 진료를 받으러 종종 갑니다. 근데 명동 쪽에 피부과 가게 되면요. 진짜 피부과 직원분들도 3개국어 기본으로 하세요. 그만큼 외국인들 정말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중에서도 지금 이 리쥬람 판매가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이제 하반기 이렇게 중국에 대한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죠. 유럽의 이제 수출 모멘텀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담보된 상태에서 주가는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시 현 구간에서는 주가가 57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와주긴 했으나 다시금 이제 50만 원 이하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했을 때는 주가 가치도 다시 한 번 더 훼손이 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50만 원 선 하단 이탈 여부를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조언까지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요원들 다 내러티브는 공감을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부담스럽다. 광유정 요원께서는 중립 의견 주시면서 50만 원대 지지 여부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수급본부 2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슈 종목 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오늘 금융주들 정말 이재명 정부 배당세제 개편 정책과 주주환원 기대감까지 강하게 받았던 섹터였습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하반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는 이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면서 목표가도 올려잡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10% 급등하면서 장중 95,000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슈가 만들어줄 투자 스토리는 어떻게 있을지 세 분의 요원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정선호 의원, 하나금융지주는 냉소적일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파마 리서치냐 하나금융지주냐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하나금융지주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사실상에 우리가 기대감으로 간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에 나와줄 만한 모멘텀이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을 통한 반사이익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모멘텀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광유정 의원은 하나금융지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오늘 정말 말 그대로 불기둥 세워줬었는데요. 그래서 우뚝 불기둥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뚝 불기둥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은 하나금융지주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PBR 0.6배 아직까지도 저평가 영역이다.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올랐는데도 PBR이 0.6배다. 주목해보자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정선호 의원의 9월달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상법 개정안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관련되는 모멘텀도 하나의 반사이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뭐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긴 했지만 거의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 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일단은 뭐 두 가지 모멘텀은 상법 개정안 뭐 이런 부분과 금리 인하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보다 연배인분이 더 많겠지만 저는 살아보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얘기는 좀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이쁨을 받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는 기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여기 관련되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7월 달에 들어서는 기존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킬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PBR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반사이익의 수혜주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여기 특히나 지금 하나금융지주이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하필이면 이제 이게 타이밍이 정말로 교묘하게 이게 우연의 일치니 이제 맞물렸어요. 이제 정부가 또 이야기한 게 9월 달에 이제 정기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걸 의무화를 하면 뭐 하겠다? 입법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최근에 또 발표한 게 우리는 주주환원 정책을 위해서 자사주도 소각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자사주 매입도 할 거고 이걸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지금 정부가 밀고자 하는 모든 상법 개정안의 정책에 이 하나금융지주가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이쁜 기업이에요라고 마치 다 이뻐해 주세요 하는 이런 느낌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상법 개정 관련된 반사이익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보통 이런 이 금융주들이 금리가 고금리 시대에 이제 실적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오히려 저금리로 돌아서게 되면은 당연히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는 게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 이 고금리로 벌어들였던 수익 자체를 지금 또 이제 기존의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자 마진은 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기타 수익이 또 살아나게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가증권이라든지 외환자산 등 이제 운용 수익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지금 오히려 과거에 벌어들였던 수익을 통해서 더 증가시킬 계획이다라고 이제 또 나오고 있고 또 저금리가 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객들의 대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가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또 수익 자체도 증가하고 있고 사실 가장 큰 거는
하나그룹 자체가 지금 이제 그 비은행권 관련되는 자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고금리보다는 이제 증권, 보험, 캐피탈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이 비이자 이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사실상 지금도 매출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비이자 이익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15%를 차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저금리 시대에 여기에 대한 또 매출 캐파가 올라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정말 아까 얘기했다시피 9월 달에 이제 정부가 이제 또 진행하고자 하는 이제 뭐 상법 개정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뭐 통과시켰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와 함께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담았을 때 복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하나 금융 지주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사실 2배, 3배는 오른 자리예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가 테마를 형성하면은 뭐 20배, 30배가 단기간에 가는 건 어려운 거지 뭐 3배, 4배, 5배도 올라간 건 쉽기 때문에 지금도 뭐 PBR만 봐도 아직 이제 그 0.5 몇 %죠? 그 0.5 몇 배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성훈 대표님은 김성훈 의원은 이 PBR 0.6배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도 전해주시죠. 다른 요소보다는 최근에 상법 개정의 핵심이잖아요. 이제 PBR을 0.8배 수준으로 올려라. 근데 이제 이미 이 지주사들의 PBR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0.5배에서 뭐 1배 수준까지 최근 들어서 5월 달 기준으로도 상승률, 주가 상승률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뭐 증권주를 비롯해서 이제 은행주까지도 지금 파급 효과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마도 PBR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이 성장 동력으로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만한 그런 팩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손꼽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이미 이 4대 이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자사주 매입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소각의 이슈 이것들이 상법 개정의 의무화로서 하나의 논쟁거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핵심이었던 은행주들 중심으로 오늘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3천억에서 4천억 규모의 총주주 환원 거기에 따라서 자사주 소각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력도가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거에도 이제 작년부터 있었던 분기 배당하고 또 하나가 총주주 환원율이 한 40%에서 44%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총주주 환원율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배당 수익률하고 자사 이제 주 소각률을 합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40%대 이상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총주주 환원율을 가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금융 금융주주에 대해서는 지금 차트 흐름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이미 6만 원대 전반적인 박스권을 상담을 이미 돌파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금융주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악재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DSR이라든가 뭐 LTV라든가 이제 규제 강화가 일부 이어지고 전세 대출 규제에 이어서 세제 개편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주가를 누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의 수혜로서 일부분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인 평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장대 양봉을 봤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인이 없을까를 괜히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슈가 큰 매력으로 붙어줬기 때문에 단기 차트에 좀 고려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오늘 자사주 소각 얘기하면서 증권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증권주들의 오늘 장대 양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사주 소각도 증권주들이 하는데 뭐에 포커싱을 맞췄냐면은 이 전반적인 정책적 흐름에서는 사실 은행주보다는 유리한 게 증권주잖아요. 네.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정부의 이런 이 정책들이 옥죄는 반면에 일단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풀어주는 전략을 쓰는 거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 배당의 성장주의 매력도가 있는 거고 은행주는 이미 고배당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고배당주보다는 오히려 배당 성장 매력이 있는 성장주 쪽으로서의 포커싱을 좀 더 맞춘다면 저는 증권주에 한 표를 좀 더 드리고 싶은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광유종 의원은 오늘 불기둥 네.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안 그래도 증권주 관련해서도 약간 언급을 좀 드릴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주 잘 가죠. 네.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 잘 가죠. 거기에다가 이제 증권주까지 다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비은행 포트폴리오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보험사부터 시작해서 카드사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제대로 이런 이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더불어서 자사주 소가 의무화 정책까지도 같이 함께 지금 수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주 환원율이 올해만 하더라도 한 44%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하나금융지주 쪽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주주 환원율이 2027년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수혜 기대감이 여전히 하반기까지 좀 더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봤을 때 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다 말씀하셨지만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지금 6.3% 정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하반기 역시도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또 그 영업이익이 기록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반영이 계속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고배당주의 외인 기관 자금이 안 들어올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이제 고배당주 투자를 할 때 은행에 적금 붙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이제 금융주, 지주사 관련주 매매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다 좀 더 장기 투자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도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가 더 강해졌다는 오늘 한 줄 평가도 좀 통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한미안보실장회의에서 조선 관련 협력안이 테이블에 올랐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FLNG 분야 강자였던 삼성중공업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3분기부터는 저가 수주 물량이 해소되면서 마진 개선폭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정순원 의원 먼저 알려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정책도 많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단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조선업 섹터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조선주들은 장기적으로 정말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광유정 의원은 삼성중공업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울트라 사이클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트라 사이클. 김성훈 의원은요? 예, 관세 없는 수출주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울트라 사이클부터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매일경제TV 나오면서 조선 관련 섹터도 한 번씩 브리핑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는 이제 하나오션 관련해서 좀 상반기에 많이 말씀을 드리다가 그 다음 이제 순환매 기점으로 삼성중공업이 FLNG 관련 이슈가 들어오고 있으니 한번 잘 지켜보세요라고서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관련 호재들 또 나왔죠. 모잠비크 쪽에 지금 9천억 원 규모의 FLNG선을 사실상 수주했다라는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FLNG선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3군데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FLNG선 지금 현재 존재하는 FLNG선 10척 중에서 4~5척을 삼성중공업에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FLNG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이 독점 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조선주 그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통상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 LNG를 만약에 수입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LNG선에 대한 또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역시나 추가적인 LNG선 그런 수주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서 올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수주 목표를 현재 34% 정도 달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관련 수주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 섹터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LNG 관련한 또 특히
여기서 좀 더 특화된 FLNG선 관련해서 흐름을 본다면 삼성중공업의 흐름 계속해서 사이클을 타는 흐름으로 순항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사이클을 넘어선 울트라 사이클, 하반기까지도 수주 순환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성훈 의원은 이 트럼프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역시 조선의 매력을 크게 보고 있는 거겠죠? 조선의 매력이 정말 긍정적으로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고 저는 좀 아래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현재 조선업종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피크아웃 우려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에 자꾸 이제 수주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난해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 수주액이 대폭 줄어든 추세고요. 사실상의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HD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상반기 수주액 목표액의 60%밖에 사실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주액 자체도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고 현재 이제 그 삼성중공업 자체도 뭐 34%라고 하지만 하반기에 사실 기대되는 수주 오히려 지금 이게 더 불안한 상황이에요. 자꾸 이게 수주가 더 증가할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부터 보면 알겠지만 수주액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했을 때 뭐 1년치, 2년치 이게 아니에요. 배를 뭐 1년마다 수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향후 몇 년 뒤까지 이런 걸 수주를 해놓다 보니까 사실상의 몇 년 뒤에 수주액까지 이미 꽉 차 있는 상태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수주가 어느 정도는 주춤하는 시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종 같은 경우 늘 슈퍼사이클이 돌아올 때 1, 2년 정도 텀을 두고 조정을 줬다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가 뭘 하기 시작했느냐. 다시 이 수주에 대한 부분에서 이 물량을 뺏기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이제 저가 공세를 이제 국가 정부 차원에서 저가 공세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도 이미 단가를 20-30%는 더 낮게 판매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중국 내 이 조선업종 수주량이 조금씩 또 다시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과거만큼 엄청나게 급격하게 뭐 증가했어요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증가 폭이 낮아진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당연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길게 봤을 때 정말 장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모든 필수적인 수혜가 LNG선입니다. 과거부터 트럼프 정권은 지금 했던 게 세일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세일가스를 뭐 해가지고 LNG를 뭐 판매하고 이런 천연가스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LNG 선박에 대한 필수 수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지금 조선업종이 다 사실상에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LNG 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고 거기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방산 우리가 뭐 이제 그 우리 군함이라고 하죠. 이런 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도 사실상에 우리나라에게 지금 자꾸 수주가 들어온다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조선업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만큼은 미국을 통한 반사익이 꾸준히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크아웃 우려로 좀 조정이 나올수록 오히려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의 한 줄평도 짧게, 한 줄평 관련 내용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1분기에 펀더멘탈 확인을 했기 때문에 2분기도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LNG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그나마 수익성이 좀 나오는 쪽이 LNG 운반이라고 봐서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계속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급본부, 이슈본부 끝났고요. 이제 내일장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줄평 짧게 들어보자면 정성훈 의원은 내일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늘 장기적으로 기대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는 하되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광유정 의원은 내일장 어떻게 대비할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 서한 이슈와 함께 상호 관세 지금 유예 또 종료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굉장히 좀 시장을 흔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망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지난달에 나왔었던 FOMC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미적지근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관련 이제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부 동력은 충분하니까 매크로를 보자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은 내일장 전망 전해주시죠.
오늘도 그랬듯이 전반적인 외국인들은 사실 미국과의 이런 관세 서한보다는 협상 의지에 좀 더 반응을 해줬다라고 보여줘서 뭐 내일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뭐 오늘과 같은 기조는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좋은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 중립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먼저 지난주에 가지고 오신 종목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광유정 의원 제가 지난주에 방송으로 봤었는데 네. ABCNC 가지고 오셨잖아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 정말 강세를 보이면서 이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오늘 장 막판까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000원 구간대까지 상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성호 대표는 내일에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스튜디오 미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만 보고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갭이 떠 있는 상태에서 갭을 메꾼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이평 배열이 정배열 들어왔죠. 굉장히 이런 건 메리트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가래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일단 저항이 강한 5,000원대, 손절 가격은 3,000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000원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의 내일 시초가 공략주도 짧게 전해주시죠. 네, APR인데요. 뭐 오늘도 사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미용기기 내에서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홈디바이스의 1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 기록했고 최근 들어서 홈디바이스 디바이스 이 스킨 부스터와 관련된 또 신제품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 계속 주시하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 미용기기에 대한 선호도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유정 의원은 내일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도 하나 알려주시죠. 네, 저는 K푸드 관련주 가져갔는데요. 최근에 삼양식품의 또 기세도 굉장히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K푸드 관련해서도 수출 모멘텀 여전히 지금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김치 시장 이제 2050년도 경에는 15조 원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데다가 수출 관련해서도 수출 비중이 종가 브랜드가 지금 60% 정도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동남아 쪽에 지금 공장을 최근에 또 계속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캐파를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이고요. 기술적인 흐름들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삼각 수렴 형태로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서 전고점 구간대 일단 26,000원 올라오는지 목표가 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대응하실 경우 21,0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 목표가 26,000원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들과 제가 욕심내서 너무 길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일장 성공 투자에 좀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